결혼 축하합니다, 사돈. 그런데 아파트, 우리 서린이 이름도 같이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30년 피땀으로 지켜온 집에 이름을 올리자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랑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약탈의 신호일까요? 정혜옥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32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남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호가 승우 잘 키워라. 이 집은 우리 셋이 함께 웃던 곳이다. 절대 헐값에 넘기지 마.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28살 과부가 된 그녀는 5살 아들을 업고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날랐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엔 작은 식당을 열었고 15년 뒤엔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절약하고 공부하고 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혜옥은 억대 자산을 가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은 언제나 남편이 남긴 그 아파트였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은 25평짜리 낡은 집. 그러나 그곳엔 남편의 채취가, 아들의 첫걸음이, 가족의 웃음이 스며 있었습니다. 엄마, 서린이가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랑 같이 온대요. 아들 정승우의 목소리는 들뜬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35살 중견기업 과장.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갈등 앞에선 늘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 잘 준비해라. 내 아빠가 좋아하던 갈비찜 해놓마.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라는 건 본래 서먹한 법이지만 이번엔 유독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연 순간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윤서린의 부모, 그러니까 사돈될 부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여유가 아니라 절박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미숙이에요.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간중간 사돈 윤재혁의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등기권리증 액자로 향하는 걸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댁이 참 아늑하시네요. 이 근처 시세가 요즘 많이 올랐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여기 3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대출은 없으시겠네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질문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찰이었습니다. 네, 빚은 없습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윤재혁의 아내 이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서린이도 걱정이에요. 결혼하면 살 곳이 있어야 할 텐데 요즘 전세도 억 단위잖아요. 정승우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대화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머님. 윤재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왕 두 아이가 결혼하는 거, 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평등하게, 투명하게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공동명의요? 네. 승우 씨 이름에다가 우리 서린이 이름도 같이 올리는 거죠. 뭐,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 아니겠어요?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어머님. 할머니는 예비 며느리 윤서린을 바라봤습니다. 33,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린 씨,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할머니의 질문에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뜻을 따를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부모의 압박에 짓눌려 있다는 걸.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식사나 합시다. 윤재혁 부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손님들이 돌아간 뒤 할머니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열쇠가 여는 건 또 다른 금고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의 진짜 비밀이 담긴 곳. 당신, 제가 잘 지켜낼게요. 할머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돈, 저 윤재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건 서린이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여자 이름 없으면 나중에 불안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합시다. 상식. 할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 푼도 내지 않고 남의 집에 이름을 올리는 게 상식이라니. 며칠 뒤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사돈, 제 아내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요. 공동명의 안 해주시면 나중에 상속세 문제 복잡해진답니다.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협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비서는 지난 15년간 할머니의 법무와 재산 관리를 도와온 50대 초반의 꼼꼼한 남자였습니다. 비서님, 자료 좀 정리해 주세요. 이 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이력, 취득세 납부 기록, 그리고 남편 유언장 사본까지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전쟁 준비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남편이 심은 느티나무가 여전히 아파트 단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은 누구의 것일까요? 피와 눈물로 지켜온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말 한마디로 차지하려는 사람의 것일까요? 다음 화에선 사돈의 요구가 더욱 집요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어머님, 이건 평등의 문제예요. 21세기에 아직도 시댁 중심 사고로 사시면 안 되죠. 명분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칼날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비서가 정리한 서류 뭉치가 할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사장님, 확인해 보니 아파트 취득 당시 금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12억입니다. 32년 만에 25배가 올랐네요. 네. 그리고 중간에 대출 한 번 받으셨다가 5년 만에 전액 상환하셨고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 서명 먼저 하셨던 기록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었고 아들과 함께한 30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재혁 씨 신용정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5년 전 주식 투자 실패로 3억 가까운 손실을 본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도 마이너스 통장 2개를 돌려막기 중이고요. 그래서 제 집을 노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공동 명의로 올린 뒤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속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윤재혁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내 이미숙과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A사 용지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거 한번 보세요. 윤재혁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세무사 친구한테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공동명의 안 하시면 나중에 승우 씨한테 상속될 때 세금 엄청 나옵니다. 거의 3억은 예상하셔야 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서린이 이름도 올려놓으시면 증여세도 절감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간단해지죠. 이게 현명한 거예요. 사돈, 이미숙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며느리 이름 안 올려주면 속 좁다고 소문나요. 우리 서린이도 얼마나 서운해하는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서린 씨 본인한테 직접 들어봐야겠네요. 당신들 말고요. 윤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서린 씨 인생 문제잖아요. 당사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서린이야 당연히 원하죠. 안 그러냐, 서린아? 뒤에 서 있던 윤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윤재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빠, 이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내가 지금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윤재혁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예요. 승우 씨랑 서린이가 행복하려면 집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요. 그들이 나간 뒤 할머니는 한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사돈과의 대화는 전부 녹음해 두세요. 물론 합법적 범위 안에서요. 제가 먼저 녹음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휴대폰에 연속으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사돈,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서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승우한테도 말했어요. 엄마가 이러시면 우리 결혼 못한다고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남편의 유언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혜호가, 이 집은 우리 셋의 보금자리다. 아무나 발 들여놓게 하지 마라. 이번엔 아들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이냐? 엄마, 서린이네 부모님이 너무 화났어. 서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이러다 결혼 깨질 것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승우야, 너는 정말 서린이를 사랑하냐? 물론이지, 엄마. 나 진심이야. 그럼 서린이를 위해 집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서린이네 부모를 위해 집이 필요한 거냐? 그게. 너도 알지? 서린이는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
저의 눈빛 봤어. 저애는 부모 눈치 보느라 죽을 맛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승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남자라면 내 여자부터 지켜라. 장인어른 눈치 볼 시간에 서린이 마음부터 알아봐라. 전화를 끊은 뒤 할머니는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열쇠가 여는 건 은행 대여금고였습니다. 그곳엔 남편이 남긴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가족 신탁 계약 초안. 남편은 일찍 죽을 걸 예감했는지 변호사를 통해 이 집을 단순 상속이 아닌 가족 신탁 구조로 남기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집은 가족 모두가 쓰되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다 준비해 놨네요. 할머니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칠 뒤 윤재혁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 톤이 차가웠습니다. 사돈, 오늘까지 결정 안 해주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 말인가요? 결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서린이한테 이런 시댁은 안 맞는 것 같네요. 협박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서린 씨한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요? 제 아들은 당신네 딸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제 집만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 집은 제 남편이 목숨 걸고 남긴 유산입니다. 당신들 빚 메꾸는 도구가 아니에요. 윤재혁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좋아요. 우리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혼인 빙자 재산 편취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제 변호사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윤서린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린 씨, 오늘 밤 10시에 혼자 나올 수 있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나갈게요.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린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서린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은 정말 이 아파트가 필요한가요?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승우 오빠랑 작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투룸이어도 좋고 전세여도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5년 전에 투자에 실패하셨어요. 그 뒤로 계속 빚에 시달리세요. 제가 결혼하면 그 집이라도 건지시려고 어머님 댁을 노리신 거예요. 할머니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신데. 서린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 승우랑 행복하고 싶다면 부모 눈치 그만 보고 당신 목소리를 내야 해요.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당신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전부 기록으로 남겨요. 합법적으로요.
나중에 필요할 거야. 서리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넌 피해자야.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잖아. 그날 밤 이후 할머니와 서린 사이엔 비밀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화에선 운명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결혼식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터집니다. 과연 무엇이 이 결혼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을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할머니는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비녀를 꽂았습니다. 오늘은 전쟁터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한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죠. 예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윤재혁 부부가 주도해서 준비한 탓에 200명 규모의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적은 비용으로 소박하게 하자고 했지만 사돈들은 체면을 내세워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비용은 반반 부담이라 했지만 실제론 할머니가 70%를 댔습니다. 신랑은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신부를 기다리는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어 신부 윤설인이 아버지 윤재혁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객 여러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출발을 축복하기 위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주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례님, 죄송하지만 이 결혼식은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윤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윤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비서가 단상 옆 스크린을 켰습니다. 프로젝터에 문서가 떴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신부의 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안에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명의라는 건 쉽게 말해 집 주인을 여러 명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랑 이름에다가 신부 이름도 함께 올리자는 거죠. 스크린에 카톡 문자 캡처가 떴습니다. 사돈, 이건 평등의 문제예요. 요즘 세상의 시댁 중심 사고는 안 되죠. 공동명의 안 해주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결혼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설인이 미래를 걱정해서. 미래요?
할머니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신용정보 요약본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윤재혁 씨, 당신은 5년 전 주식 투자 실패로 2억 8천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 2개를 돌려막기 중이고 카드 연체 이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합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음 화면에는 녹취록이 떴습니다. 여보, 이번에 그 아파트만 손에 넣으면 담보대출 5억은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 그래도 애 결혼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돼? 결혼이 뭐가 중요해. 일단 명의부터 올려놓는 거야.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예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녹음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윤재혁 씨 본인이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부인에게 보낸 겁니다. 그걸 신부인 서린 씨가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서린아, 내가 왜 그걸 사돈한테? 서린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뭐? 아빠가 사돈 어머님 집을 노리는 거, 저 다 알았어요. 처음엔 정말 제 미래를 걱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아빠는 그냥 빚 갚을 돈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승우 오빠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사기로, 협박으로 얻은 집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윤재혁의 아내 이미숙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야, 윤서린. 내가 지금 부모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엄마. 전 그냥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서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결혼이 진심 위에 세워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문서가 떴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이 집은 해옥과 승우에게 남긴다. 하지만 이 집을 함부로 팔거나 남에게 넘기지 말라. 이곳은 우리 가족의 기억이 담긴 곳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제 남편은 3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28이었고 아들은 5살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 30년을 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날랐고 식당을 운영했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닙니다. 제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고 저와 제 아들의 생존 기록입니다. 할머니는 사돈 윤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이 집에 이름을 올리려 했습니다. 평등이란 이름으로, 미래란 명분으로, 협박이란 방법으로요. 윤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정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승우야, 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서린이를 정말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그럼 서린이를 위해 지금 선택해라. 엄마 집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거냐? 아니면 서린이가 필요해서 결혼하는 거냐? 승우는 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인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엄마랑 장인어른 사이에서 눈치만 봤어. 너 혼자 힘들게 만들었어. 설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도 용기가 없었어. 승우가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설인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희 둘이 먼저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한 뒤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옳다고 믿습니다. 결혼은 사랑 위에 세워져야지 계산 위에 세워져선 안 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커졌습니다. 윤재혁과 이미숙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엔 분노가 아니라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등의 응징이었습니다. 법이 아닌 사회가 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예식장을 나서며 한 하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려나? 또 다른 하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 딸 결혼까지 망치다니. 참 안 됐다. 윤재혁 부부에겐 법적 처벌보다 더 무거운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체면의 상실, 신뢰의 파괴, 그리고 공동체로부터의 고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식장 밖에서 예비 며느리 설인을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애야. 어머님, 제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충분히 용감했어. 그때 승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설인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근데 조건이 있다. 네. 너희 둘이 힘으로 1년 안에 전세금 모아봐라. 그럼 내가 보증을 서줄게. 명의는 절대 안 넘기지만 보증인은 되어줄 수 있어. 승우와 설인이 눈을 마주봤습니다. 할 수 있겠어? 응. 같이 하면 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에겐 아직 밝히지 않은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화에선 그 비밀이 드러나고 진짜 결말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뜻밖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결혼식이 중단된 지 일주일 후 할머니의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승우, 설인, 그리고 한비서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아, 내가 먼저 말해볼래?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저 어머님을 처음 뵌 그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승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거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첫 상견례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빠가 엄마랑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오후 9시 27분. 아빠 통화 내용 승훈의 집 시세 알아봤는데 12억이야. 일단 명의만 올려놓으면 담보대출 5억은 무조건이야. 서린이한테는 나중에 말하자. 괜히 양심 찔려 하면 계획 틀어져. 승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넌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응.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부모님한테 대놓고 반대하면 결혼 자체를 막으실 것 같았고, 오빠한테 말하면 오빠가 상처받을 것 같았어. 서리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한 비서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린이 지난 3개월간 모은 기록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카톡 캡처, 통화 녹음 본인 통화이므로 합법, 빚 독촉 문자, 부동산 중개사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대단한데요. 한 비서가 감탄했습니다. 제가 법무팀에 15년 있었지만 이렇게 꼼꼼한 증거 수집은 처음 봅니다. 서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회계사거든요. 숫자랑 증거 정리하는 건 제 전문이에요. 할머니가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밤 나한테 먼저 연락한 거였구나. 네. 어머님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싸우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승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잠깐, 그럼 너희 둘이 결혼식 전부터 비밀리에. 응. 미안해, 오빠. 오빠한테 말 안 한 건 오빠를 보호하려는 거였어. 오빠가 그 사이에 끼면 더 힘들어질까봐. 승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정말 한심한 남자였네. 여자가 이렇게 혼자 싸우고 있는데 나는 눈치도 못 채고. 아니야. 서린이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는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남을 의심하지 못하는 거지. 그게 오빠의 장점이야. 할머니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이제 내 비밀도 공개할 시간이네. 그것은 가족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내 아빠가 죽기 1년 전에 작성한 거야. 가족 신탁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 집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장치지. 한 비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신탁이라는 건 소유권은 그대로 두되 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아파트는 할머님과 승우 씨가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매매나 담보 설정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아예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 전 가족의 동의와 법원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론 불가능하죠. 승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처음부터 사돈네 요구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걸 일부러 말 안 한 이유가 있어. 사람의 본성을 보고 싶었거든. 본성이요? 서린이네 부모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계산된 욕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서린이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보고 싶었고 할머니는 서린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서린아, 넌 부모의 압박 속에서도 옳은 걸 선택했어. 혼자 증거를 모으고 나한테 손을 내밀고 결혼식장에서 용기를 냈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대로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야. 할머니는 승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승우야, 너한테도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넌 착한 아들이야. 근데 착한 것만으론 부족해. 가족을 지키려면 때론 단호해져야 해. 내 여자가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승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설이나 미안해. 괜찮아. 설인이 승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잘하면 돼. 할머니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시간이야. 그것은 사회환원 신탁 설계안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야. 이 아파트를 단순히 너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였어. 한 비서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를 세대 공존 주거 모델로 전환하는 겁니다. 1층은 노인 공동체 공간, 2층은 청년 1인 가구 지원, 3층은 한부모 가정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거죠. 헐, 대박이다. 승우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너희는 너희 집을 마련해야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 이 큰 집에 혼자 사는 것도 의미 없고 차라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작은 오피스텔로 옮길 거야. 엄마, 걱정 마. 내 아빠도 원했던 일이야. 그리고 이게 진짜 재산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할머니는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설인아, 넌 회계사잖아. 이 프로젝트 회계 관리 맡아줄 수 있겠니? 물론 급여는 제대로 줄게. 설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해도 돼요? 당연하지. 넌 이미 증명했잖아. 숫자에 강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열심히 할게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저는 뭘 하면 돼요? 너는 내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1년 안에 전세금 모아서 설인이한테 청혼 다시 해. 네. 네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프리너, 그러니까 혼전 계약서 양식이야.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쓴다더라. 프리너비요? 그래. 결혼 전에 재산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거지. 서로 독립적으로 살되 책임도 명확히 하자는 거야. 한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우 씨가 빚을 지면 설인 씨한테 영향 안 가게 설인 씨, 재산은 설인 씨 명의로 확실하게 보호되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죠.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승우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설인이 재산은 설인이가 지켜야죠. 할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출발이네. 4개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건배하자. 진짜 가족의 시작을 위해. 건배. 4사람의 찻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부모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설이나. 윤재혁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 결혼할 거예요. 승우 오빠랑. 근데 아빠 방식대로는 안 할 거예요. 설이나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는 받을게요. 근데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빠가 진짜 변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때 다시 생각할게요. 알았다. 그리고 아빠 빚은 아빠가 해결하셔야 해요. 제 결혼을 이용하지 마세요. 알겠다. 전화를 끊은 서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우가 옆에서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 후련해. 계속.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그들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이나, 응? 우리 진짜 1년 안에 전세금 모을 수 있을까? 설인이 웃었습니다. 모아야지. 같이 하면 돼. 나 회계사잖아. 재무 계획 세우는 거 전문이야. 그럼 나도 야근 각오해야겠네. 당연하지. 각오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혼자 서재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부모는 별로지만 그 애는 진짜 괜찮은 애예요. 당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창밖의 느티나무를 바라봤습니다. 32년 전 남편이 심은 그 나무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유언대로 할게요. 이 집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줄게요. 그게 진짜 재산을 쓰는 방법이죠. 창문 틈으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과연 승우와 설이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때로는 무너진 곳에서 더 단단한 것이 자라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진심을 증명하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년 후 봄. 장소는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1년 전에 화려한 200명 규모가 아니라 딱 5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신랑 정승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1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신부 윤설인이 입장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심플한 화이트 원피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윤재혁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 정혜옥이 설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1년 전 두 사람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시작을 멈추고 제대로 된 출발을 약속했죠. 주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승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저는 엄마한테 약속했습니다. 1년 안에 전세 보증금을 모으겠다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8천만 원. 설인이랑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저는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설인이는 주말마다 프리랜서 회계 일을 받았습니다. 커피도 끊었고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설인이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제일 맛있던 1년이었어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다음 주에 작은 투룸으로 이사 갑니다. 승우는 엄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 힘으로 해냈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잘했다, 얘들아. 서린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전 제 부모님은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상처를 받았죠. 하객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제가 초대하지 않았어요. 윤재혁 부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1년간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새벽 경비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고요. 자존심 강하신 분들인데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달 전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서린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내 결혼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빠는 자격 없으니까 가지 않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3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벌어서 빚 갚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오빠랑 저랑 애기 돌잔치에 오세요. 그때는 환영할게요. 서리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보고 계시죠? 사랑해요. 그리고 시간 주세요. 우리 천천히 다시 가족이 돼요. 이것이 바로 조건부 용서였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완전히 단절하는 것도 아닌 시간과 변화를 조건으로 한 관계의 재설정이었습니다. 주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미움으로 끝내지 않되 경계는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진짜 변화를 기다려주는 것.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어머님. 할머니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 비서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 공존 하우징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 아파트 리모델링 도면이 떴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아파트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1층은 노인 공동체 카페, 2층은 청년 1인 가구 지원, 주택, 3층은 한부모 가정 임시 거처로 만들 겁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회계 관리는 우리 며느리 윤서린 회계사가 맡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전부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번째는 가족신탁재단 설립입니다. 신탁재단 설립 계획서가 떴습니다. 제가 가진 자산의 70%를 이 재단에 기부합니다. 이 돈은 주거 불안정 가정, 빚으로 고통받는 가족, 그리고 청년 자립 지원에 쓰일 겁니다. 할머니는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제 남편은 32년 전에 말했습니다. 재산은 기억이고 책임이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곳으로, 아픈 곳으로,
희망이 필요한 곳으로요.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승우와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기억해라. 재산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너희의 인생을 결정할 거야. 네, 엄마. 네, 어머님.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앉아 하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윤재혁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 지난달에 빚을 절반 정도 갚으셨답니다. 새벽 경비 일하시면서 번 돈으로요. 그리고 부인분도 식당 정직원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사장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뭐가?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끊었을 텐데 사장님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서님,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요. 물론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하지만 진짜 바닥을 치고 일어서는 사람은 전보다 더 단단해져요. 그래도 사장님은 선 긋는 건 확실히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용서와 허용은 달라요. 저는 설인이 부모를 용서했지만 제 재산을 내줄 생각은 없어요. 그건 별개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때 승우와 설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그래, 그래.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할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아들 잘 컸어요. 그리고 좋은 며느리 만났어요. 당신 유언대로 다 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6개월 후 세대 공존 하우징 프로젝트가 완공되었습니다. 1층 노인 공동체 카페에는 매일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2층 청년 주택에는 사회 초년생 6명이 저렴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3층 한부모 가정 거처에는 두 가족이 임시로 머물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 맨 꼭대기에는 할머니가 작은 방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이 방은 제 남편 방이에요. 할머니는 그곳에 남편의 사진과 유품을 두었습니다. 당신이 심은 나무처럼 당신이 남긴 집도 뿌리를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어요. 창밖으로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32년 전 남편이 심은 그 나무는 이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지키는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했어, 혜호가. 고생했어. 2년 후 승우와 설인의 집. 갓 돌이 지난 아기가 방 한가운데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미, 할미.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강이. 할머니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정말 대견하단다. 빚도 다 갚고 이렇게 예쁜 너도 낳고. 설인이 거실에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빚 다 갚으셨대요. 그리고 작은 가게 하나 차리셨어요. 분식집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어머님,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달 강의 돌잔치에 저희 부모님 초대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년이 지났으니 약속한 시간은 됐지. 초대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아, 넌 참 잘 견뎠어. 부모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않았잖아. 그리고 부모를 완전히 끊지도 않았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용서하되 경계하고 기다리되 허용하지 말라고요. 그래. 잘 배웠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작은 식당에 10명 정도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윤재혁 부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그들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에는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사돈. 윤재혁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딸 결혼까지 망칠 뻔했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네. 제가 용서한 건 맞아요. 하지만 잊은 건 아니에요. 윤재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지난 3년간 보여준 변화도 인정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축하하러 오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들어가서 손주 얼굴이나 보세요. 윤재혁 부부는 눈물을 닦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강희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오, 의사 하려나 봐. 하객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옆에 빈 의자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남편의 자리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증손주예요. 참 예쁘죠?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집도 나무도 사람도요. 그로부터 5년 후 세대공존 하우징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신탁재단은 500가구 이상의 주거 안정을 도왔고 1200명의 청년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윤설이는 프로젝트의 CFO 재무 최고 책임자가 되었고 정승우는 사회적 기업 운영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윤재혁과 이미숙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들에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옥 할머니, 그녀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도 매일 세대 공존 하우징을 돌아보며 사람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는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여전히 빈자리 하나. 여보, 올해 나무에 꽃이 참 많이 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또 베풀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재산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셨죠.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쌓은 게 진짜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게 진짜 재산이었다는 거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정혜옥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둘째, 겉모습과 명분의 언어를 조심하세요. 평등이라는 아름다운 말 뒤에 탐욕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 뒤에 폭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의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용서하되 경계하세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